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 소리가 귓가를 맹렬하게 때리고 있었고, 그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혼례청의 풍악 소리보다 더 크게 서연의 온몸을 뒤흔들고 있었다.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치맛자락이 진흙탕에 끌려 엉망이 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로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려가는 양반과 규수의 기이한 행색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들의 시선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남자의 형상을 한 존재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당장 눈앞에 나타나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식은땀이 곱게 화장한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으나,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육체의 고통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오늘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대문을 두드린 전령이 가져온 청천벽력 같은 서신 한 통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서연과 혼인을 약조했던 김대감 댁에서 보내온 파혼 통보였다. 가문의 세가 기울고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자 권세를 탐하던 김대감 댁은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혼례 당일에 신랑을 보내지 않겠다는 뻔뻔한 전가를 보내온 것이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으로 피를 토하고 돌아가실 것이 자명했고, 이미 혼례 준비로 분주한 집안과 잔치 음식을 먹으러 모여든 하객들 앞에서 신랑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최씨 가문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뒤집어쓰고 영원히 매장될 것이 뻔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르고 다짐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혼례를 치러야만 했고, 설령 그 대상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면 가짜 신랑이라도 세워야만 했다. 장터의 후미진 골목, 생선 썩는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평소라면 서연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불결한 장소였으나, 지금은 그곳이 유일한 희망의 땅이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지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서연은 눈에 불을 켜고 사지육신이 멀쩡해 보이는 사내를 찾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병들어 신음하는 이도 있었고 팔다리가 성치 않은 이들도 있었기에 서연의 절망은 깊어만 갔으나, 골목 가장 안쪽 술병을 껴안고 대자로 뻗어자고 있는 한 사내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비록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까치집을 지었고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여 알아볼 수 없었으나, 뻗은 다리의 길이가 제법 길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것이 겉모습만 꾸미면 제법 사내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서연은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어 쥐고는 그 거지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봐요. 일어나 보세요. 제발 눈 좀 뜨란 말입니다. 서연의 다급한 외침에도 사내는 그저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이며 웅얼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숙취에 찌든 나른함과 세상 만사에 통달한 듯한 기이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누구여? 아침부터 남의 단잠을 깨우는 이가. 사내가 부스스한 눈을 뜨며 서연을 올려다 보았을 때 서연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는데, 숯검정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거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묘한 감정을 억누르고 돈주머니를 그의 눈앞에 흔들며 소리쳤다. 돈입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돈을 드릴 테니 오늘 하루만 저와 함께 갑시다. 사내는 돈주머니를 힐끗 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호, 비단 옷을 입은 아가씨가 이 누추한 곳까지 와서 거지를 매수하려 들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보군. 사내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꾹 참고
그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며 애원 반 협박 반으로 말을 이어갔다. 긴 말할 시간 없어요. 오늘 하루만 내 지아비 행세를 해주면 이 돈은 물론이고 따뜻한 밥과 술도 배 터지게 주겠소. 아니면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테니 선택하시오. 거지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 밥과 술이라 그거 참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구려. 게다가 이토록 고운 색시가 하룻밤 지아비가 되어달라니 내 팔자에 없는 호강을 누려보지 뭐.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가 몹시도 거슬렸지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인들을 불러 그를 가마에 태우고 서둘러 집 뒷문으로 향했다.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사내의 콧노래 소리가 서연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지금은 그가 도망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하인들을 시켜 그를 목욕탕으로 밀어 넣었는데 탕 안에서는 한동안 물소리와 함께 하인들의 비명에 가까운 감탄사가 흘러나와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여 그가 씻는 것을 거부하고 난동이라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몸에 흉측한 피부병이라도 있어 하인들이 놀란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목욕을 마친 사내가 새하얀 속적삼을 입고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숯검정과 때 국물을 벗겨낸 사내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려했고 오똑한 콧날과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귀티가 흐르는 하얀 피부는 방금 전까지 시장통에 굴러다니던 그 거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가 서연을 향해 짓궂은 미소를 지어 보이자 서연의 얼굴이 저도 모르게 붉게 달아올랐다. 어떻소 부인? 이 정도면 돈값은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제법 묵직하고 울림이 있어 서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미리 준비해둔 신랑의 관복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입으세요. 입 뻥끗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당신 목숨은 없을 줄 아시오. 서연이 짐짓 엄포를 놓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관복을 받아들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옷고름을 매기 시작했다. 보통 평민이나 천민들은 관복 입는 법을 몰라 쩔쩔매기 마련인데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옷을 입고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의복을 갖춰 입어 서연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도대체 이자의 정체가 뭐지? 서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멀리서 혼례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들려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혼례청은 이미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신랑이 늦어진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친척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대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신랑 입장이오 라는 외침과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고 푸른 관복을 입은 사내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그의 훤칠한 외모와 기품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 감히 웅성거리지 못했다. 서연은 족두리 밑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발 그가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기만을 바랐는데 사내는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사람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걸어가 기러기를 전환상에 올리고 2번 절을 올렸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심지어 예법을 주관하는 집내관조차 감탄할 만큼 완벽한 자세였다. 맞절을 하기 위해 서연이 그와 마주섰을 때 사모 아래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장난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서연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걱정 마시오. 내 비록 거렁뱅이였으나 약조 하나는 목숨처럼 지키는 사내니
그 순간 서연은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와 함께 절을 올렸고 혼례는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하객들은 뒤늦게 나타난 신랑이 김대감댁 자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웅성거렸지만 서연의 당숙이 나서서 김대감 댁과는 사주가 맞지 않아 급히 멀리 사는 친척 조카와 혼인을 맺게 되었다 라고 둘러대며 상황을 무마했다. 사내 역시 하객들의 짓곳은 농담이나 술잔을 권하는 손길을 아주 노련하고 정중하게 받아넘기며 마치 자신이 진짜 명문가의 자제인 양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린 마당에는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밝혀졌으나 서연의 마음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신방으로 들어가는 길, 사람들의 짓궂은 웃음소리와 놀림이 등 뒤로 쏟아졌고 서연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방 안에는 원앙금침이 깔려 있었고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사내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족두리를 벗어 내려놓았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녀는 눈앞에 정체불명의 사내를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오늘 수고하셨소. 약속한 돈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드릴 테니 오늘은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주무시오. 서연이 차갑게 말하며 이불 한 채를 구석으로 던져주었다. 그러나 사내는 이불을 받아들 생각도 하지 않고 술상 위에 놓인 합한줄을 따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묘한 눈빛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부인, 아무리 가짜 혼례라지만 첫날 밤에 신랑을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은 너무 박정한 처사가 아니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능청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뼈 있는 농담이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저 돈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선을 넘지 마시오. 서연이 단호하게 쏘아붙였으나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서연을 덮쳤고 서연은 위협을 느껴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등은 이미 벽에 닿아 있었다. 그가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내는 손을 뻗어 서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거칠 줄 알았던 그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하고 섬세했다. 서연이 흠칫 놀라 몸을 굳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겁먹지 마시오. 내 비록 천한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여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파렴치 않은 아니니. 그는 한 걸음 물러나며 서연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헌데 궁금하구려.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기에 천하일색인 낭자가 거지에게 돈을 주어가며 가짜 혼인을 꾸며야 했는지 말이오. 사내는 마치 서연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게 물었고 서연은 이 낯선 사내에게 어디까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의 눈을 피하며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보여준 기이한 행동들과 품위는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왔고 아씨, 마님께서 엿과 과일을 좀 더 내오라 하셨습니다라는 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깜짝 놀라 사내를 돌아보았고 사내는 눈짓으로 어서 대답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다. 문 앞에 두거라 라고 대답하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고 사내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이오? 아니면 그가 말끝을 흐리며 서연을 바라보았을 때 서연은 그가 단순히 돈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왜 장터 구석에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자신의 제안을 그토록 쉽게 수락하고 완벽하게 연기해 준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찰나 사내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엿듣고 있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서연이 놀라 입을 열려 하자 사내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서연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큰 소리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부인,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불을 끄고 자리에 드십시다. 그의 돌발 행동에 서연은 숨을 들이켰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가 기지를 발휘했음을 깨달았다. 이 사내 눈치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서연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이 위험하고도 기묘한 동거가 오늘 밤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하고도 강렬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촛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고 서연은 이 정체불명의 사내와 함께 맞이할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기다려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궤도를 이탈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창호지 문살 틈으로 스며든 희뿌연 새벽빛이 방 안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고 서연은 묵직하게 짓눌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지난밤의 기억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려 애썼다. 낯선 천장의 무늬와 코끝을 스치는 묵직한 사내의 채취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자신의 허리춤에 닿아 있는 누군가의 팔을 발견하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어젯밤 바닥과 침상으로 잠자리를 나누려 했던 계획은 새벽녘 한기가 돌면서 무의식 중에 서로의 온기를 찾아 엉켜버린 모양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그의 팔을 들어 옆으로 치우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들어 있는 사내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잠든 얼굴은 어제 보았던 그능청스럽고 짓궂은 사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고귀해 보였는데 길게 뻗은 속눈썹과 오뚝한 콧날이 빚어내는 그림자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했다. 도대체 이 사내는 누구란 말인가? 거적대기를 뒤집어쓰고 술에 절어 살던 그 거지와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사내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때 마당에서 세 사람 문안 받으러 친척 어른들께서 당도하셨습니다. 라는 하인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고 서연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어제 하루만 버티면 될 줄 알았던 연극이 예법을 중시하는 집안 어른들의 방문으로 인해 꼼짝없이 연장되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장 이 사내를 뒷문으로 내보내고 신랑이 급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고 둘러대야 할지 아니면 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아침인가 보오, 부인. 바깥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오늘도 내 역할이 필요한 모양이구려. 서연이 단돌아보자 사내는 이미 일어나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특유의 그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서연의 불안한 눈빛을 읽어내고는 덧붙였다. 어르신들께 문안을 여쭈려면 서둘러야겠소. 내 세수대야를 청할 테니 부인은 채비를 하시지요. 그의 태연자약함에 서연은 기가 찰 노릇이었으나 당장 대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기다리는 숙부와 당숙들의 성화를 생각하면 다른 방도가 없었다. 잠깐, 당신 미쳤어요? 어제는 경황이 없어 넘어갔다 쳐도 날이 밝았는데 언제까지 이 사기극을 계속할 셈입니까? 서연이 낮게 쏘아붙였지만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사실 저는 장터 거지인데 이댁 따님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라고 고할까요? 그러면 부인의 가문은 어찌 되겠소?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분한 마음을 사귈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경고했다. 좋아요. 딱 오늘까지만입니다. 어른들께 인사만 드리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세요. 그리고 제발 말 실수하지 않게 입은 다물고 계십시오. 사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장난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사랑채에 모인 친척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갓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자네가 김대감 댁과 사주가 안 맞아 대신 들어왔다는 그 조카인가? 본관은 어디고 자는 무엇인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당숙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날카롭게 물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식은땀이 흘렀으나 옆에 앉은 사내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소생은 전주 이씨 가문의 반계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초야에 묻혀 글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에 어둡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연으로 이 댁의 귀한 따님과 연을 맺게 되었으나 부족함이 많으니 어르신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양반의 법도를 따르고 있어 꼬투리를 잡으려던 친척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서연은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족보나 본관 같은 것은 가르쳐 준 적도 없거니와 저런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침 문안이 무사히 끝나고 아침상이 들어왔을 때 서연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밥상 앞에 앉은 그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쥐는 손 모양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숟가락을 주먹 쥐듯 잡거나 소리내어 국을 떠먹는 것과 달리 그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수저를 쥐고 소리 없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는 솜씨 또한 기가 막혀서 젓가락 끝으로 살점 하나 흐트리지 않고 깨끗하게 뼈만 발라내어 서연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기까지 했다. 드시오. 어제 하루 종일 굶은 걸로 아는데 안색이 창백하오. 무심하게 건네는 그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거지굴에서 뒹굴던 자가 어찌 이토록 고고한 식사 예법을 몸에 익히고 있단 말인가. 혹시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인가. 아니면 죄를 짓고 신분을 숨긴 채 도망 다니는 유배객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측들이 서연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잠시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그가 사라졌다는 하인의 보고를 받고 화들짝 놀라 그를 찾아다녔다. 혹시나 돈 될 만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집안 곳곳을 뒤지던 서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버지의 서재였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의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사내는 서재 한가운데 앉아 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어렵기로 소문난 고서 주역을 펼쳐들고 읽고 있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의 자태였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책을 덮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 책 주석이 꽤 흥미롭게 달려있더군. 자네 부친의 필적인가?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당신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까? 그것도 저런 난해한 경전을? 사내는 아차 싶었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씩 웃으며 책을 내려놓았다. 아, 그저 그림이 신기해서 보고 있었을 뿐이오. 까막눈인 내가 어찌 저런 지렁이 같은 글자들을 알겠소?
그저 예전의 주어들은 풍월로 아는 채 좀 해보았소.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서연은 그를 추궁하는 대신 그를 더욱 예의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내는 위험하다. 단순히 돈 몇 푼에 매수된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자신의 집안에 엄청난 비밀을 품은 호랑이를 들인 것만은 분명했다. 서연은 짐짓 모른 척하며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면 친일 치러드릴 테니 떠나주세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빛 대신 진지하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부인, 아니 서연 낭자. 내가 보아하니 낭자의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이오. 바깥 양반은 병석에 누워 계시고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틈만 나면 재산을 노리고 덤벼드는데 낭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벅차 보이지 않소? 그의 말은 서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홀로 가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일순간 북받쳐 올랐지만 서연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사내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떠돌이이나 밥값은 하는 놈이오. 당분간만이라도 내가 당신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건 어떻겠소. 친척들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오. 나도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그러는 것이니 서로에게 득이 되는 거래 아니겠소. 그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다. 낯선 사내를, 그것도 정체불명의 거지를 남편으로 계속 데리고 있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당장 그가 떠나버리면 닥쳐올 친척들의 핍박과 마을의 소문을 감당할 자신 또한 없었다. 무엇보다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신비로운 사내에게 의지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지난밤 하녀가 엿들을 때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구해준 것이나 아까 친척들 앞에서 보여준 당당함은 그동안 그녀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든든한 버팀목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절대 대문 밖을 나서지 말고 술주정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제 근처에 함부로 다가오지 마세요.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소, 부인. 내 이 집의 머슴처럼 쥐 죽은 듯 지낼 테니 염려 마시오. 그날 오후부터 사내는 정말로 머슴처럼 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또 한 번 서연을 놀라게 했다. 그는 뒷마당에 쌓여있던 장작을 도끼질 몇 번으로 쪼개어 단정하게 쌓아놓는가 하면 비바람에 헐거워진 문짝을 뚝딱 고쳐놓기도 했다. 힘쓰는 일에는 서툴 줄 알았던 그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에서 서연은 기이한 매력을 느꼈다. 땀에 젖어 드러난 그의 팔 근육은 탄탄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은 그가 무예를 익힌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했다. 하녀들과 하인들 사이에서도 새 서방님이 겉보기와 다르게 힘이 장사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일도 잘하시니 아씨가 복을 받으셨다라는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서연은 마루에 앉아 그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턱을 괴고 바라보며 자신이 들인 이 사내가 복덩이인지 화근덩어리인지 가늠해 보려 애썼다. 해가 질 무렵 서연은 그에게 줄 새 옷과 따뜻한 물을 챙겨 별채로 향했다. 그를 안방에서 계속 재울 수는 없었기에 아버지의 서재 옆 작은 방을 내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방으로 들어서니 그는 창가에 기대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쓸쓸하고 고독해 보이는 뒷모습에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돌아보았을 때 서연은 그의 눈가에 맺혀 있는 묘한 슬픔을 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서연이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갇혀 사는 새 신세가 처량하여 그렇소.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놈이 금장식 새장에 갇혔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새장이 싫지만은 않으니 그것도 우습고 해서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그가 말하는 자유가 단순히 거지로서의 방랑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의 권력과 속박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연은 알 길이 없었다. 답답하시면 밤에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지요. 뒷산 대나무 숲이 걷기에 좋습니다. 서연이 넌지시 말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반색했다. 호, 부인께서 이리도 배려심이 깊으실 줄이야. 그럼 오늘 밤은 달 구경이나 실컷 하고 와야겠소. 서연은 옷을 건네주고 방을 나오며 자신이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의 경계심은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호기심은 어느새 묘한 신뢰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이리 오너라. 여기 최진사 댁 맞느냐? 포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서연이 놀라 뛰어나가 보니 포졸들 뒤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방이 서 있었다. 평소 서연을 탐내어 첩으로 들이려 수작을 부리던 고을 사또의 신복이었다. 사또 나리께서 최진사댁에 새로 들어온 사위가 수상하다 하여 조사를 명하셨다. 듣자 하니 근본도 없는 놈이 들어와 행세한다던데 당장 그놈을 끌어내라. 이방의 호령에 서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거지 남편에 대한 소문이 벌써 관아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서연이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무례하군요. 내 지아비는 엄연한 양반과 자제입니다. 어찌 관아에서 함부로 양반을 오라 가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서연을 밀쳐냈다. 양반인지 쌍놈인지는 관아에 가서 문초를 해보면 알 일이지. 여봐라, 당장 안채를 뒤져라. 포졸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로 뛰어오르려던 찰나. 별채 문이 열리고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방금 갈아입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마치 용포를 입은 왕처럼 서늘하고 위압적이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집 안뜰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그의 일갈의 포졸들이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사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이방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키 차이 때문에 이방은 그를 올려다보아야만 했다. 관아의 법도가 이리도 땅이 떨어졌단 말인가. 영장도 없이 양반과 규수의 처소에 난입하다니. 내 놈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사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고 그 살기에 눌린 이방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이방이 소리쳤다. 이 건방진 놈. 내 놈이 그 거지 놈이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사내는 쏜살같이 움직여 맨 앞에 달려들던 포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는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사내는 쓰러진 포졸을 밟고 서서 나머지 포졸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짓했다.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잘 됐군. 다 덤벼라.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붓이나 잡을 줄 알았던, 아니 술병이나 잡을 줄 알았던 그 손이 무인의 그것처럼 매섭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사내 도대체 못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수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는 법. 관아의 지원 병력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사내는 짧게 혀를 찼다. 그는 뒤를 돌아 서연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걱정 마시오. 부인, 내 금방 다녀오리다. 옥밥이 집밥보다 맛있을 리야 없겠지만 잠시 마실 나간다 생각하고 기다려주시오. 그는 순순히 포승줄을 받으며 저항을 멈췄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연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윙크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연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잡혀간 것은 자신의 탓이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기이한 능력과 태도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그가 이 위기에 빠진 가문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서연은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다짐했다. 그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밤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관아의 옥사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고을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최씨 가문의 억울함을 대변하여 통곡하는 듯 처절하고도 무거운 빗소리였다. 서연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텅 빈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흡사 관아의 곤장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 정체불명의 사내가 머물렀던 별채는 이제 주인을 잃고 싸늘한 냉기만 감돌고 있었으나 서연의 코끝에는 여전히 그의 묵직한 채취와 따스했던 온기가 유령처럼 남아 그녀의 죄책감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겠다는 알량한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그것도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뼈에 사무쳤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는데 이대로 앉아서 그가 죽어가는 꼴을 볼 수는 없었으며 설령 가산이 탕진되는 한이 있더라도 뇌물을 써서 그를 빼내오거나 최소한 옥바라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옷매무새를 다듬고 우산을 챙겨들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이 푹푹 빠졌고 거센 비바람이 우산을 날려버릴 듯 위협했으나 서연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는 졸고 있던 포졸들이 서연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창을 겨누었으나 서연이 품에서 꺼낸 은전 몇 캄을 쥐어주자 금세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옥사로 가는 샘문을 열어주었다. 지하 옥사로 내려가는 계단은 곰팡이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죄수들의 신음과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역겨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코를 소매로 막고 등불 하나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는데 철창 너머로 보이는 죄수들의 네잇한 눈빛들이 마치 지옥의 망령들처럼 그녀를 노려보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가장 깊숙하고 습한 곳, 중재인들을 가두는 독방 앞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사내가 묶여 있었으나 그의 모습은 서연의 예상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러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여전히 고고하고 침착하여 마치 선비가 자신의 서재에서 명상에 잠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옥졸들조차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부인, 이 누추하고 더러운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눈을 뜨며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은커녕 오히려 비를 맞고 온 서연을 걱정하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참으며 철창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 이리 태평하십니까? 날이 밝으면 문초가 시작될 텐데 곤장의 뼈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이어졌고 사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묶인 손을 들어 보였다. 걱정 마시오. 내 뼈는 쇠보다 단단하고 내 살은 가죽보다 질기니 곤장 몇 대쯤이야 안마 받는 셈 치면 그만이오. 그의 농담 섞인 위로에도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사또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고하고 당신을 풀어달라 청하겠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 나가려 하자 사내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날카롭게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멈추시오. 그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요. 저 탐욕스러운 사또가 노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부인이요. 내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부인은 저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한데 나더러 비겁하게 도망치란 말이오.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서연은 그 강렬한 시선에 압도되어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를 믿으시오. 내게 생각이 있으니 부인은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시오. 늦어도 내일 사또의 생신잔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결판을 낼 것이오.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기에 이토록 당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옥사 입구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최 서방을 끌어내라. 사또 나리께서 친히 신문하시겠단다. 라는 호령과 함께 건장한 옥졸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서려 했으나 옥졸들의 거친 손길에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사내는 포박된 채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서연을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가 말한 대로 집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어내고 비장한 각오로 관아에 앉채 사또가 머무는 동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리라 다짐하면서 동원의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비단 병풍과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이 눈을 어지럽혔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락적인 술 냄새가 진동하여 서연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상석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사또가 기생들을 끼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방이 간신배처럼 허리를 굽히고 아부를 떨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사또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고고하기로 소문난 최진사댁 따님이 제 발로 내 방을 찾아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사또의 빈정거림에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또나리, 제 지아비는 무고합니다. 그는 양반의 핏줄이며 저희 가문과는 정당한 혼담이 오간 사이입니다. 부디 해량을 베푸시어 그를 방면해 주십시오. 서연의 간청에 사또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장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다. 무고, 양반의 핏줄, 내년이 나를 바보로 아느냐. 내 이미 조사를 마쳤다. 그놈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터 바닥을 기어 다니던 거지 놈이 아니더냐. 양반을 사칭하고 관할을 기만했으니 능지처 참을 당해도 싼 중죄인이다. 사또의 고함 소리가 동원을 울렸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잠시 가세가 기울어 곤궁했을 뿐 그 기계와 학식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서연의 당돌한 반박에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계집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도리? 내년이 도리를 운운할 처지냐. 근본 없는 거지 놈을 서방으로 들여 가문의 먹칠을 한 주제에 사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역겨웠지만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사또는 그런 서연의 기세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내 마음이 넓어 너에게 기회를 주마. 네가 내 첩이 되어 나를 모신다면
그 거지놈의 목숨만은 살려주지. 내일 내 생신잔치 때까지 결정해라. 내가 수청을 든다면 그는 살 것이고 거부한다면 내일 잔치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목이 잘릴 것이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서연의 영혼을 짓밟는 모욕이었다. 서연은 사또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내뱉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탐관 오리의 놀이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 지아비 또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서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원을 뛰쳐나오자 뒤에서 사또의 분노 섞인 고함과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폭우로 변해 있었고 서연은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룻밤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괴짝을 열었다. 그곳에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선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보검 한 자루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검을 꺼내 들었다. 만약 내일 그가 처형당한다면 자신 또한 이 칼로 생을 마감하여 그 뒤를 따르리라. 그것이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이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한편 다시 차가운 옥사로 끌려온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옥졸들이 그에게 혹독한 매질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여전히 또렷했고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낡은 주머니에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는 옆방에 갇혀있던 늙은 죄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 죄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온 전직 이방으로 고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다. 영감님, 내일 잔치가 열리면 고을의 모든 관원들이 모이겠지요? 사내의 물음에 늙은 죄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 사또의 생신이니 인근 고을 수령들까지 다 모일 걸세.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겠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지옥의 문이라. 그 문이 누구를 향해 열릴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요. 그는 옥졸들이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손가락을 깨물어낸 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혈서였다. 그는 쓴 글을 늙은 죄수에게 건네며 은밀하게 부탁했다. 내일 아침 옥졸들이 밥을 넣어줄 때 이것을 몰래 그들의 밥통 밑에 붙여주시오. 이것이 한양에서 온 파발에게 전해진다면 영감님의 억울함도 풀리고 이 고을의 썩은 물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오. 늙은 죄수는 사내의 범상치 않은 기운과 비장한 눈빛에 압도되어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받아들었다. 사내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내일을 기약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공포에 떨고 있을 서연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당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고 당신의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저들의 피눈물을 쏟게 할 것이니. 밤은 깊어가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서연은 보검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고 사내는 옥사에서 칼을 가는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렸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먼동이 트자마자 관아 마당에는 잔치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고 형틀이 세워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도 함께 섞여 있었다. 서연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뒤 집을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고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중앙에는 사또와 초대받은 수령들이 앉을 화려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밤새 모진 고문을 당한 듯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사또를 노려보는 그 기계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서연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사또는 서연을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 드디어 결심을 한 모양이구나. 그래, 내 첩이 되겠다고 맹세하러 온 것이냐? 사또의 조롱에 서연은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보검을 천천히 꺼내 들었다. 칼집에서 서슬퍼런 칼날이 빠져나오자 사또와 관원들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서연은 칼끝을 자신의 목에 겨누며 외쳤다. 사또, 당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느니 차라리 내 목을 칠 것이오. 내 지아비와 한나란 씨의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죄를 물을 것이니 똑똑히 지켜보시오. 서연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형틀에 묶여있던 사내가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부인, 멈추시오. 네, 아직 죽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장내의 소란을 잠재웠다. 그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또, 내 목을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소. 조선의 국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하였소. 내 품속에 있는 낡은 주머니를 꺼내어 내 손에 쥐어주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오.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옥졸에게 턱짓을 했다. 죽기 전에 노잣돈이라도 챙기려는 모양이구나. 그깟 소원 들어주어라. 옥졸이 다가와 그의 품에서 낡고 기름때 묻은 주머니를 꺼내어 묶인 손에 쥐어주었다. 그 순간 사내의 눈빛이 돌변하며 그동안 감춰왔던 제왕의 패기를 드러냈다. 그는 손에 쥐어진 것을 꽉 움켜쥐며 마치 천둥이 치듯 사자우를 토해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곧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누더기 틈새로 비어져 나온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주머니가 사내의 소나귀에 쥐어지자 사또를 비롯한 관원들은 그 볼품없는 모양새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리려 입꼬리를 비틀었다. 천하를 호령할 기세로 소원을 말하더니 기껏해야 엽전 몇 돔이나 들어있을 법한 거지. 주머니를 청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바라기나 치기 어린 객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또는 술잔을 입에 가져가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사내를 내려다보았고 이방은 낄낄거리는 소리를 참지 못해 어깨를 들썩였으나 그 비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에는 채 한 호흡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사내가 묶인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거칠게 낚아채자 낡은 천조각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묵직한 황동 덩어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멀어버릴 듯한 섬광을 뿜어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된 왕명을 받아 탐과 놀이를 심판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절대 권력의 상징, 바로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포효와도 같았다. 사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이 신호탄이 된 듯 관아의 닫힌 문들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여. 부패한 수령과 탐관 오리들은 썩어빠진 고개를 조아려라. 역졸들의 손에는 서슬퍼런 육모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순식간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는 관원들을 포위하고 제압해 나갔다. 잔치상은 뒤집혀 사내 진미가 흙탕물에 처박혔고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양반들은
쥐새끼처럼 네 발로 기어 탁자 밑으로 숨어들기에 바빴다. 사또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고 공포에 질려 허옇게 질린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밑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저승사자로 돌변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있던 칼을 스르르 떨어뜨렸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멍한 눈으로 형틀에 묶여있던 사내를 바라보았는데 역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포박을 풀어주자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몸, 찢어진 옷자락,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대로였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시장통의 거지도 옥사의 죄수도 아니었다. 그가 마패를 높이 쳐들고 사또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맥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저 사람이 정말 암행어사란 말인가. 내 남편 행세를 했던 그 사람이 왕실의 종친이자 어사또 날이었다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서연은 믿기 힘든 이 광경을 눈동자에 새겨 넣었다. 네 이놈, 변학도 사내 아니 암행어사 이겸의 호통이 동원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사또의 본명을 부르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살려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꺽꺽거리는 괴상한 소리만 내뱉었다. 이겸은 사또가 앉아있던 호피 의자를 발로 차버리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관원들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었다. 너는 왕명을 받은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었으며 심지어 양반과 규수를 겁박하여 첩으로 삼으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른다. 내 놈이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이겸의 질타는 추상 같았고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듣는 백성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이방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도망치려 하자 이겸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짓했다. 저 쥐새끼 같은 놈부터 잡아라. 사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온갖 악행을 주동한 자가 바로 저놈이다. 역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방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릎을 꿇렸다. 이겸은 품속에서 젖어 쭈글쭈글해진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것은 그가 거지 행세를 하며 장터와 주막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관아의 비리와 뇌물 장부였다. 이것이 내 놈들이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은 증거다. 쌀 한 톨, 배 한 필까지 어디서 누구에게 강탈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 감히 오리발을 내밀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장부가 사또의 눈앞에 떨어지자 사또는 절망적인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채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한 번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바쳐 속죄하겠습니다. 내 놈의 재산? 그것이 어찌 내 놈의 것이냐. 모두 백성들에게서 훔친 것이 아니더냐. 이겸은 경로하여 곁에 있던 관소를 집어던졌다. 여봐라. 당장 이 탐관오리들을 형틀에 묶고 관아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재심하여 풀어주도록 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관아마당은 환호성과 통곡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끌려나가는 사또와 이방을 향해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다. 서연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오직 이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높은 단상 위에 앉아 냉철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는 너무나 멀고 높은 존재처럼 느껴져 지난 며칠간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모든 처결이 끝나고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역졸들이 길을 샌고 백성들은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 그는 곧장 서연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숙였다.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존귀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야에 들어온 그의 집신,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그 집신이 멈춰 섰을 때 따뜻하고 익숙한 손길이 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아니, 서연 낭자.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서릿발 같던 위엄을 거두고 다시 서연이 알던 그 다정하고 장난기 어린 음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자 숯검정 대신 피칠갑을 한 얼굴 속에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가 보였다. 많이 놀라셨소? 내 미리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오. 암행한 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 내 목숨을 지켜준 은인에게조차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소. 그의 사과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도감과 배신감 그리고 벅찬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찌 저를 이리도 기만하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죽는 줄만 알고 정말 제 목을 찌르려 했단 말입니다. 서연이 흐느끼며 원망 섞인 말을 토해내자 이겸은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바닥에 떨어진 보검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매로 칼날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알고 있소. 낭자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 했다는 것을 내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오. 이 칼은 이제 낭자를 해하는 물건이 아니라 낭자의 지조와 용기를 증명하는 보검으로 남을 것이오. 그는 보검을 칼집에 꽂아 서연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주변의 백성들과 역졸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겸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쑥스러운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계약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소? 오늘 하루만 신랑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었으나 낭자가 약조한 밥과 술은 아직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오. 그의 짓궂은 농담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농을 던지는 그의 여유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신을 대등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의 태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때 멀리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에서 파견된 금부도사 일행이 도착했다. 이겸이 보낸 서신, 아니 옥사에서 피로 쓴 혈서를 전달받은 조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죄인을 압송하기 위해 군사를 보낸 것이었다. 금부도사는 말에서 내려 이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대군마마, 옥체만강하셨사옵니까? 주상 전하께서 마마의 안위를 얼마나 염려하셨는지 모릅니다. 대군마마라는 호칭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서연은 또 한 번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단순히 암행어사가 아니라 왕의 동생인 대군이었다니. 거지가 양반이 되고 양반이 어사가 되더니 이제는 왕족이 되었다. 서연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이겸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부축했다. 금부도사는 듣거라. 이 고을의 사또 변학도와 그 일당을 묶어 한양으로 압송하고 의금부에서 엄히 국문하여 죄를 물으라. 나는 이곳에서 뒤처리를 하고 민심을 수습한 뒤 환궁할 것이다. 이겸의 위엄 있는 명령에 금부도사는 존명을 외치며 물러갔다. 죄인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묶여 끌려가고 관아 마당은 서서히 정리되어 갔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피와 오물로 얼룩진 땅을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서광과도 같았다. 이겸은 서연을 부축하여 관아 밖으로 이끌었다. 갑시다, 부인. 아니,
이제는 내가 낭자의 집으로 가객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낭자를 나의 귀한 손님으로 모셔야 할 것 같구려. 관아 문 밖에는 서연의 아버지인 최진사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소식을 듣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다. 아버님, 서연이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최진사는 딸의 무사함에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오는 이겸을 보고 황망히 엎드려 절을 하려 했다. 대군 마마, 죽어 마땅한 죄인이옵니다.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겸은 급히 최진사를 일으켜 세우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당치 않습니다. 제가 신분을 속이고 댁에 머물며 폐를 끼쳤으니 오히려 제가 용서를 빌어야지요. 어르신께서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신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겸의 겸손한 태도에 최진사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이겸 대군 만세, 암행어사 만세. 그 소리는 고을의 산천초목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서연은 이겸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광복이 아닌 찢어진 무명옷을 입고 있지만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보다 빛나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찬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그는 왕실로 돌아갈 뿐이다. 자신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신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나면 그는 구름 위의 궁궐로 떠나버릴 것이고 자신은 다시 초라한 몰락 양반가의 딸로 남게 될 것이다. 함께했던 짧은 시간의 기억만을 안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연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또 다른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고을의 하늘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티 없이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을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을 붉게 물들였던 핏자국과 오물들은 밤새 내린 비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탐관오리 변학도와 그 추종자들이 줄줄이 엮여 한양으로 압송된 후 고을에는 실로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활기가 찾아왔다. 관아의 곳간이 활짝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누어졌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전답과 재물들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 거리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집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와중에도 단 한 사람, 서연의 마음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방 안에 앉아 며칠 전 그 산에, 아니 이겸 대군이 입었던 누더기 옷을 가지런히 개어놓으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구름 위의 존재인 왕실의 종친으로 돌아갔고 자신은 다시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남아 비루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가씨, 대군 마마께서 오십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몸종 아이의 외침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위험 있는 나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당으로 나가자 눈부시게 화려한 행렬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4명의 가마꾼이 맨 화려한 덩굴무늬 가마에서 내리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숫검정을 칠한 거지나 피투성이 죄수가 아니었다. 자색 관복에 금으로 수놓은 흉배를 달고 머리에는 정갈한 사모를 썼으며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그의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티가 흘러넘쳤다. 주변의 백성들과 하인들은 모두 땅에 머리를 조아려 감히 그를 올려다보지도 못했으나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그 낯선 화려함 속에 감춰진 자신에게 익숙한 따뜻한 눈빛을 찾으려 애썼다. 이겸은 천천히 걸어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관복의 위험을 뚫고 나와 지난밤 옥사에서 보여주었던 그 친근함 그대로였다. 그러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대군 마마를 뵙습니다. 누추한 곳에 왕림하시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 스스로 그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고 있었다. 이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부인, 어찌하여 그리 남대하듯 하시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게 밥을 달라, 술을 달라 호통치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소? 그의 농담에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는 마마의 존함을 알지 못하여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지난날의 불충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만 궁으로 한궁하시옵소서. 저희 같은 천한 것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서연의 차가운 축객령에 이겸은 잠시 침묵했다. 마당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엎드려 있는 최진사와 하인들은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대군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이겸이 나직하고도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한 것이라. 낭자는 스스로를 그리 낮추지만 내가 보기에 이 고을, 아니 이 나라 조선에서 낭자만큼 고귀한 여인을 본 적이 없소.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서연이 거부하려 했으나 그의 손길은 단호했고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겸의 눈동자는 진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거짓골을 하고 시궁창에 누워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소? 사나운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나를 막아준 이가 누구였소? 그리고 탐관오리의 칼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내 명예를 지켜준 이가 누구였소? 그건 비단 옷을 입은 사또도 글 줄이나 읽는다는 양반들도 아니었소. 바로 낭자였소.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날의 진심을 그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 없는 몰락한 가문의 딸일 뿐입니다. 대군 마마의 짝이 되기에는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마의 명예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서연이 흐느끼며 속마음을 토로하자 이겸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명예란 남들이 떠드는 입방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떳떳한 마음에 있는 것이오. 나는 왕실의 종친으로서 수많은 여인을 보아왔으나 낭자처럼 맑은 영혼과 강인한 심지를 가진 여인은 보지 못했소. 내게 필요한 비회인은 비단 옷을 입은 인형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 곁에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바로 낭자 같은 사람이오. 이겸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는 최진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어르신, 소자가 감히 어르신의 귀한 따님을 모셔가고자 합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된 연극이었으나 그 끝은 진실한 인연으로 맺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사위로 받아주신다면 평생 서연 낭자를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대군의 파격적인 청혼에 최진사는 감격하여 몸을 떨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으나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딸에게 집만 되었다고 자책해온 그였다. 그런 딸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최진사는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이마를 다섰다. 아이고, 마마,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제 딸년이 부족하나마 마마의 곁에서 수발을 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마, 아니 서방님, 저 또한 서방님을 연모합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서방님께서 가시는 길에 작은 등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서연의 고백에 이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체면을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남녀가 대낮에 그것도 보는 눈이 많은 마당에서 포옹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들을 흉보지 않았다. 오히려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고을에서 대군 부인이 나오셨네. 거지 신랑이 대군이 되고 가난한 효녀가 대군 부인이 되는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며칠 후 서연과 이겸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최진사의 집 앞은 그들을 배웅하러 나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작별을 고했다. 아버지,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제가 한양 가서 좋은 약재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다. 걱정 말거라. 관아에서 내 병을 치료해줄 의원을 보내준다고 했으니 금방 털고 일어날 게다. 너는 가서 대군 마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겸 역시 최진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했다. 내 비록 떠나지만 이 고을을 절대 잊지 않겠소. 탐관오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정에 가서도 늘 살피겠소. 백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군 마마 만세, 최씨 아가씨 만세를 외쳤다.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를 넘어갈 때 서연은 가마의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고향 마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던 자신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때 말을 타고 가마 옆을 따르던 이겸이 창가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부인, 무엇을 그리 보시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며 수줍게 웃었다. 그저 저 장터 구석이 보려서요. 서방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말입니다. 이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하, 그 냄새나는 뒷골목 말이오. 거기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명당이었지. 거기서 잠들지 않았더라면 어찌 부인 같은 보물을 만날 수 있었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흙길을 지나 넓은 대로로 들어섰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춤을 추며 그들의 앞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인연을 만났고 거짓으로 시작된 찰나의 선택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실을 맺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그가 있고 자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한양 도성에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왕실의 종친 중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이겸 대군과 그의 지혜롭고 어진 아내 최씨 부인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사람의 귀천은 입고 있는 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마음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고 거짓조차 진실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군의 저택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백발이 희끗해진 이겸과 서연이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평온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맞잡은 두 손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옛날 비 내리는 관아 마당에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날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빛나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한양의 봄은 유난히도 화려하고 소란스럽게 찾아왔는데 북촌의 기와 지붕 위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와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대군 저택의 앞마당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이겸 대군과 서연이 고향을 떠나 도성으로 올라온 지도 어느덧 3번의 해가 바뀌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작거리의 이야기꾼들에 의해 살이 붙고 다듬어져 전설 같은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거짓골을 한 왕자를 알아본 해안을 지닌 여인과 신분을 뛰어넘어 조강지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대군의 사랑 이야기는 무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으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 호사가들의 시기와 질투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히 가문과 혈통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보수적인 도성 양반가 부인들 사이에서 몰락한 시골 양반가의 딸이자 한때 장터에서 거지와 흥정을 했다는 서연의 과거는 더할 나위 없는 뒷담화 거리가 되곤 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영의정 대감택 부인이 주최한 다과회에 초대받은 서연은 단아한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받쳐 입고 참석했는데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비녀 하나만으로 머리를 올린 그녀의 자태는 수수한 듯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연회장에 모인 부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서연을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바빴다. 들었소? 저 이씨 부인이 처녀 시절에 글쎄 장터 바닥을 뒤져서 술 취한 거지를 돈 주고 샀다지 뭐예요. 운이 좋아 대군마마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깡통찬 거렁뱅이 마누라가 될 뻔하지 않았소? 어머 망측해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양반가 규수가 어찌 그런 천박한 짓을 역시 근본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서연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톤을 높여 귓가를 찔러왔고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들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연은 찻잔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으나 표정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차 한 모금을 삼켰다. 쓴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며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에 얹히는 듯 했으나 여기서 얼굴을 붉히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바이며 서방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좌중을 주도하던 영의정 부인이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대군 부인,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마음 쓰지 마시게나. 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헌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그 거지가 정말 대군 마마인 줄 모르고 들이신 건가? 아니면 혹 미리 정보를 알고 선수 치신 건 아닌지. 좌중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인, 사람의 눈은 2개이나 보는 것은 천차만별이라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겉에 걸친 비단 옷만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 담긴 사람의 향기를 봅니다. 제가 그때 본 것은 거지의 누더기가 아니라 그분의 맑은 눈동자와 당당한 기계였습니다. 미리 알고 모르고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고 비단에 쌓여 있어도 돌멩이는 돌멩이인 것을요. 서연의 차분하고도 뼈 있는 대답에 영의정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서연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편견과 조롱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퇴거하여 돌아온 이겸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고 안색이 어두운 서연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서연을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물었다. 부인, 오늘 다과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그대의 눈가에 그늘이 져 있으니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듯하오. 서연은 아무 일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겸의 집요하고도 따뜻한 추궁에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겸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감히 나의 귀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그 썩어빠진 입들을 내 당장 가서 꿰매놓겠소. 이겸이 당장이라도
영의정 댁으로 달려갈 기세로 일어나자 서연이 황급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서방님, 참으십시오. 힘으로 누르면 겉으로는 굴복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더 큰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저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겸은 서연의 말에 씩씩거리던 숨을 고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생각을 깨우쳐준다. 역시 낭자는 나보다 한 수위요.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저들에게 진정한 귀함이 무엇인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시다. 이겸의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예전 암행어사 시절의 그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도성에 내노라 하는 고관대작 부인들과 양반들에게 대군 저택에서 주최하는 연회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초대장에는 봄밤의 정취를 나누고자 하니 부디 귀한 발걸음을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날은 특별한 연회이므로 가장 편안하고 소박한 차림으로 오시기를 권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대군이 주최하는 연회라는 말에 흥분하며 소박한 차림이라는 문구를 겸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최고급 비단, 옷과 폐물을 꺼내 치장하기 바빴다. 연회 당일 대군의 저택 앞은 화려한 가마 행렬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영의정 부인을 비롯한 귀부인들은 머리가 무거울 정도로 가채를 올리고 금은 보화로 온몸을 휘감은 채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선 연회장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화려한 꽃장식이나 비단 휘장은커녕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조명이라고는 듬성듬성 걸린 청사초록 몇 개가 전부였다. 게다가 상위에 차려진 음식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옥으로 빚은 그릇 대신 투박한 옹기 그릇에 보리밥과 시커먼 된장국 그리고 쉰내가 날 듯 말 듯 한 묵은 김치 몇 조각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인가. 대군 마마께서 우리를 놀리시는 게 아닌가. 여기저기서 불평과 당혹감이 터져나왔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이겸과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복장이 충격적이었다. 이겸은 낡고 기운 무명옷을, 서연은 물이 다 빠진 무명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좌중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운데 이겸은 빙그레 웃으며 상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어서들 드십시오. 이 음식들은 제가 가장 공궁하고 배고팠던 시절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귀한 맛입니다.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산의 진미보다 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맛을 대접하고 싶어 불렀으니 사양 말고 드십시오. 이겸이 맛있게 보리밥을 떠먹기 시작하자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식사를 따랐다. 그러나 비단 옷을 입은 손님들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영의정 부인은 코를 막으며 비아냥거렸다. 대군 마마, 아무리 서민 체험이 유행이라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돼지우리 같은 곳에 불러놓고 이런 개밥 같은 걸 먹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모욕입니다. 몇몇 양반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그때 이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해 있었다. 모욕이라. 부인께서는 이 음식이 모욕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부인의 몸에 감긴 그 화려한 비단과 번쩍이는 폐물이 더 모욕스러워 보입니다만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이 음식들은 백성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흉년이 들 때면 백성들은 이것조차 없어서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열로 지은 비단 옷을 입고 그들이 바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여러분이 어찌 이 음식을 더럽다 하십니까?
거칠에 눈이 멀어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의 귀천을 나누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겸의 일갈은 매서운 채찍처럼 양반들의 위선을 후려쳤다. 얼굴이 붉어진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영의정 부인은 분함을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다. 이겸은 서연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내 아내는 내가 가장 비천한 꼴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 진심을 봐주었기에 그녀는 나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왕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단을 휘둘러도 그 마음이 비단 같지 않으면 거적대기를 걸친 것만 못하고 누더기를 입어도 그 마음이 고우면 그것이 바로 용포인 것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져 이겸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이겸이 박수를 치자 멍석 뒤편에 숨겨져 있던 병풍이 걷히고 화려하게 차려진 진짜 잔치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궁중 악사들과 무의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자, 이제 진정한 마음을 가진 분들만 남으십시오. 제 아내와 저의 뜻을 이해하고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나눌 준비가 된 분들하고만 이 술잔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겸의 선언에 영의정 부인을 비롯한 몇몇 속물들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을 찾듯 서둘러 대문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평소 서연의 인품을 존경했던 몇몇 부인들과 이겸의 뜻에 공감하는 깨어있는 선비들은 자리에 남아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지혜와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남은 사람들과 함께한 연회는 그 어느 때보다 흥겹고 진솔했다. 가식과 체면을 벗어던진 자리에는 진정한 웃음과 대화가 오고 갔고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연회의 안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달빛만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과 이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이겸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어떻소, 부인? 속이 좀 시원해지셨소? 서연은 피식 웃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시원하다 못해 통쾌합니다. 서방님의 그 짓궂은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허허, 짓겠다니. 나는 그저 백성들의 삶을 잊지 말자는 취지였을 뿐이라오. 능청을 떠는 이겸의 모습에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어찌 살고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이겸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마 나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세상을 비관하며 살고 있었겠지. 낭자를 만나고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왕족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게 되었소. 그러니 낭자는 내게 하늘이 내려준 구원이고 내 삶의 전부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연은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이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연이 이겸에게 주었던 그 돈주머니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이겸이 의아해하며 묻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이 안에 든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앞으로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서방님만을 따르겠다는 제 약조입니다. 서방님이 다시 거지가 된다 하여도 저는 기꺼이 곁에서 바가지를 들 것입니다. 이겸은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넣으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소. 내 낭자의 그 마음을 이 나라 조선의 국고보다 더 귀하게 여기리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밤 공기를 가르고 매와 향기는 더욱 짙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의 세상은
언제나 봄날일 것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겸대군의 집에서 열렸던 그 기이한 거지 연회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진정한 귀함이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심지에 있음을 되새기곤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서연과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던 이겸의